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도 4-5배 수익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융 초보자분들도 자산을 안전하게 리스크 거의 없이 4.6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였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걸 투자하더라도 4배 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겠지만 위험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올 초 이후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코인도 그렇지만 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레버리지 상품들은 70-80%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할 때 항상 위험을 되게 조심하게 봐야 되거든요. 위험을 뭐 한 자릿수 10% 이내로 낮추면서 20년간 4.6배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제 구성으로 해야지 4.6배를 벌 수 있는 건지 데이터나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아주 심플하게 이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 ETF로 자산 배분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왜 하필 ETF를 해야 되냐, 딴 걸로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왜 ETF를 하는 거예요? ETF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계좌를 직접 틀고 한전해가지고 그런 개별주 주식들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런 개별주 투자를 하다가 왜 ETF로 넘어왔느냐, 2018년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개별주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지수 투자로 돌아섰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투자 초보 시절에 개별 종목 투자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를 해봤거든요. 기술적 분석도 공부를 해보고 패턴 찾기도 공부해보고 재무제표도 읽어보고 가치 투자에 대한 책들도 많이 봤는데 제가 ETF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접 투자는. 왜냐하면 그 기업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CEO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도저히 그 정도 시간이 안 나고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에도 너무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ETF가 제일 심플하고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액티브 펀드들에 투자를 하시는데 결국 주식의 총합이 지수거든요. 주식 수익의 총합이 지수의 수익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지수의 수익을 추구를 하면 중간 이상의 성적을 얻는다. 제가 본 결과들이었고 그래서 저도 ETF로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ETF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가계 자산이 많은 부자들일수록 ETF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자기 은퇴 설계라든지 아니면 대출금 이런 금융 계획이 있는 가구들이 ETF 투자를 더 선호한다고 하고요. ETF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투자를 하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다. ETF는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주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ETF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력도 약하고 시간도 부족한 개인이 사실 할 수 있는 가장 리스크적인 거는 이제 ETF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ETF로 해야지 개인은 더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다라는 그 정보가 왜 대중화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런 ETF들이 장점이 많은데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판매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판매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운용사 입장에서 만들 수가 없죠. 안 팔아주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ETF를 많이 찾으니까 지금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ETF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환경이죠. 투자하기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 외에는 잘 모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위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주식형 펀드 매니저를 저희가 많이 언론에서 접하는데 그분들인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채권, 원유, 금, 달러 같은 다른 자산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은 잘 모를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막상 다른 자산군에 투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ETF를 이용하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환경이 되거든요.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면 채권 ETF로 사면 되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면 주식 ETF를 사면 되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ETF를 가지고 그런 수식어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투자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1등 공신 중에 하나다. 저도 굉장히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해야지 결국에는 하락 때 좀 덜 빠지고 상승 때 좀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역사적으로 가장 자산 배분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올해도 전략 그걸 ETF를 통해서 조용을 했을 때 20년치 수익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4.6
2.6배 이상의 수익이 나더라. 네. 하락 때 좀 덜 빠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더니 뭐시기니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일단 올해더가 뭐예요? 올해더라는 게 괜히 유명해지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말로 사계절이잖아요. 모든 계절, 포 시즌즈라고도 불리고 올 웨더라고도 불리는데 금융 투자 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가지 계절이 있다는 거죠.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겨울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썰렁하잖아요.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잘 버틸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다라고 해서 올레더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미국에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국내에서도 올레더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올레더에 K를 붙여가지고 K 올레더라고 이제 별명을 지었는데 K 올레더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올레더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용으로 나왔고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K 올레더는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ETF만으로 만든 거고요. 근데 K 올레더가 올레더보다 성과가 더 좋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외환에 대한 투자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원달러 환율에 투자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원달러 환율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어요. 올해처럼 주가가 많이 빠지고 경제 환경이 안 좋을 때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 올라가는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환노출이라는 이제 투자법을 쓰는 거고 환노출, 환해지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환노출이랑 환해지가 뭐예요? 환을 노출했다, 안 노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같이 달러가 오를 때 달러의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달러를 사면 돼요. 달러를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국채 혹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달러가 해지가 된 그냥 미국 주식이랑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상품을 살 수도 있고 달러가 환 노출된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의 움직임 곱하기 환율의 움직임이 같이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환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인데 해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품을 편입을 해 놓으면 달러의 상승, 달러의 움직임과 연동되게 돼 있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미국에 나와 있는 올레더들을 하고 K 올레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산 배분은 비슷한데 그런 환 노출 효과 때문에 성과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ETF까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충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한 종목에 투자금이 몰빵이 되어 있으면 요즘 같은 하락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분할 매수 자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긴 하락장에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한계 때문에 자산 배분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주식이 빠질 때 안 빠지는 혹은 오르는 자산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위로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국채라든지 대체 투자 자산들인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채도 같이 빠졌는데 다행히 이 기간에 오른 게 달러가 올랐고요. 그리고 금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같이 갖고 있으면 분산해 놓으면 누군가가 빠질 때 누군가는 빠지지 않거나 혹은 올라주어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얘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빠진 자산 즉 다시 말해서 싼 자산을 살 수 있는 근거 자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주식이 반등했을 때 싸게 산 게 많이 올라주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크게 자산을 먼저 분산을 해요.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먼저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지역 분산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만 딱 몰려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이랑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렇게 나누고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도 골드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저는 꼭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나머지 자산들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악의 상황에 다 빠지게 돼요. 그런데 현금은 빠지질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진 자산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을 해놓으면 포트폴리오가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해서 ETF로 자산 배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 자산 배분을 해야지 하락장 때 좀 덜 빠지고 상승장 때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복리 효과를 거쳐서 결국에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왜냐면 멘탈이 유지가 되는 거고 진짜 뭐 80% 빠지고 막 70% 빠지면 이게 인간이 못 견뎌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통하면 이게 견딜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주식, 채권, 대체 상품을 개별 종목으로 세팅해 놓으면 이게 너무 개인이 돌봐야 될 것들과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러면서 운영 보수는 저렴한 ETF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러면 이제 ETF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전문가도 아닌데 포트폴리오 떠먹여주세요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오신 김에 그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떠먹여가지고 네네. 이렇게 세팅하면 적어도 굉장히 괜찮더라 했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취미생활이 어떤 종목을 넣으면 좋을까요? 이런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제 취미생활이에요.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요리 레시피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각자 이제 먹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운맛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데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이 포트폴리오는 약간 비빔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간편하고 편차가 많이 없는 초보자한테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크게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나누고 위험자산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골드 들어가고 안전자산에 미국 국채, 한국 국채, 현금성 자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도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어떤 자산군에서 어떤 ETF를 선택하냐 하면 거래량이냐 거래 대금이 큰 거를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상장 폐지에 위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매매할 때 이제 손실이 가능한 게 이제 슬리피지인데 슬리피지도 적어지기 때문에 좋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큰 것들 중에 운용 보수가 싼 거를 고르시면 돼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얘는 운용 보수가 0.5%고 얘는 0.1%다. 그럼 이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운용 보수와 거래량 등을 포함해서 이제 보시면 좋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는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주식에는 코세프 200TR이라는 ETF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으로는 이제 타이거 골드 선물 H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한국 국채에서는 코세프 국호채 10년 요거를 선택했고 미국 국채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선택을 했고요. 현금성 자산은 이제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 이렇게 선정을 했고 ETF까지 다 골랐는데 그럼 내가 100만원 있어? 혹은 200만원 있는데 이거 몇 개씩 사야 돼? 얼마씩 사야 돼? 궁금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반반 나누고 위험자산 3개니까 이거 3분의 1씩 나누셔도 되고 17.5, 17.5, 15% 안전자산도 마찬가지예요. 17.5, 17.5, 15%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게 결코 나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세하게 조정해서 더 높은 수익 나오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과체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높은 수익 나오게 뭐 금을 좀 올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후 확신의 이제 결과일 수 있어서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비중을 나눴다. 그래서 총 2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에 뭐 15%금 사고 나머지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괜찮다. 여기 보시면 올해도 ETF라고 나와 있는 이 표가 결국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기준으로서 최적화 시켜놓으신 거고 네. 이랬을 때 20년 수익 데이터 뽑아봤을 때 다른 올해도 전략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고 네. 리스크가 적다라는 걸 뽑아놓은 거고 만약에 이런 ETF들 중에서 더 좋은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운용보수가 더 낫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국채에 보면 이제 선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선물이 아니라 현물인 ETF가 나오거나 이러면 갈아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상품들이 계속 새로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선물하고 현물이 있어요. 선물은 이제 파생상품인데 현물이 선물보다는 유리합니다. 근데 현물이 없어서 그냥 선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미국 국채 10년 채권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로 바꾸시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때는 그 상품만 그대로 바꿔서 이제 운영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는 조금씩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시더라도 5년, 10년은 제가 생각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더 이제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시면 되고 그러면 너는 지금 뭐 자산 배분 투자 다 하면서 우리한테 자산 배분하라고 하냐 너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자산 배분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자산 그렇죠. 배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계좌를 매달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수익률이랑 뭐 원금이랑 뭐 IRP, ISA, 연금저축 3가지 계좌인데 세 계좌를 3년 반째 계속 오픈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실제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 요즘처럼 장이 빠지면 저도 빠지거든요. 저는 빠지더라도 계속 올려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금융시장에 항상 이런 일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공유를 하고 올려요. 올리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있고 나는 뭐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면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리밸런싱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또 다시 시장이 올라와요. 지금 또 이제 금융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게 하락장 때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자산 분배를 리밸런싱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좌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면서 모든 자산이 떨어졌어요. 주식 국채 할 것 없이 금, 뭐 원유 할 것 없이 다 폭락했어요. 그때 안 떨어진 게 현금하고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는 올랐고 그때도 1290원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달러는 급격하게 올랐고 현금은 이제 안 빠지고 그대로 있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6개의 자산 중에서 다 빠지고 현금하고 달러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가지고
가지고 있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올라 있고 얘네는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올라 있는 거를 일부 팔아서 이 떨어진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자산의 높이를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밸런스를 다시 맞춰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밸런싱의 장점이 뭐냐면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줘요. 균형을 맞춰주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리밸런싱이 좋은 효과가 뭐냐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계속 줘요. 그때도 이제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었거든요. 코로나 때 1400까지 빠졌는데 그럼 너무 싼 거잖아요. 너무 싼 건데 이거를 살 용기가 안 나요, 보통은. 왜냐면 1000까지 더 빠질 거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근데 리밸런싱을 하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한 달에 됐네, 리밸런싱 해야지. 코스피가 1500인지 1400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거 이만큼 사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이만큼 팔고 이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뒀던 코스피가 바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3200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저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면 다른 채권이나 이런 자산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가 비중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럼 비중이 커졌네, 그럼 팔고 다른 걸 사야 돼요. 그럼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고 이럴 때는 리밸런싱을 주식을 팔고 다른 걸 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산 분배를 하다 보면 어떤 장이 왔을 때 어떤 자산은 내려가고 어떤 자산은 올라가고 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간 자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떨어진 자산을 매수를 하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자산 분배할 때 장기 채권이랑 CMA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도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치는 그대로 이제 금리 정도로 유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로 떨어진 거 사도 되고 많이 오른 거 팔아가지고 떨어진 거 사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다 보면 길게 봤을 때 초보분들도 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기준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고수인 분들은 자기가 주식을 찾고 뭐 매도 타이밍도 자기가 알면 되는데, 사실은 고수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 한번 빠진 걸 보니까 나 고수 아니었나 봐, 당황하게 되고 잠 못 자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절대적인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2500이면 싼 거야? 비싼 거야?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더 내려가면 지금은 비싼 거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반등해버리면 진짜 싼 거였네 라고 그냥 사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점 자체를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이 있는데 지금 막 주식을 사고 싶어요, 나스닥을 사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사야 돼에 대한 의사결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여기 차이 나는 만큼만 또 사게 되니까 또 적당한 수준에서 매수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 기준점을 정해준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 ETF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많이 오른 ETF 정리하고 싸진 ETF 좀 사고, 그 분배 안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이 좀 이제 평범해졌을 때는 퍼센티지를 잘 유지하고 있나 내가, 그래서 퍼센티지에 따른 리밸런싱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네네.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그 기준 삼아가지고 되게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네요. 네,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 실패가 감정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너무 많이 몰빵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어요. 국내 ETF를 살 때 아무 기준 없이 뭐 이거 사면 대박이다라 해가지고 한 종목 몰빵하고 미루지 말고 철저하게 자산 분배의 어떤 기준점을 지켜가지고, 근데 그걸 진짜 모르겠으면 아까 알려주신 그 포트폴리오대로만 충실하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먼 미래 혹은 1년 이상 가져갔을 때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죠. DB, DC,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DB형은 사실 직장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호봉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DB형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DC형을 만약에 바꿀 수 있다거나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요건 자기가 투자를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DC형에서는 투자를 이제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냐, 직장생활 한 20년 남으셨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퇴직금이 4.6배 이렇게 불어나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 배분 하시면 되고, DC형 중에서도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는 ETF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펀드를 가지고 한국 주식형 펀드 찾아서 넣으시고, 미국 주식형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셔서 운영하셔도 되고, 혹은 증권사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또 ETF들을 넣어서 운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안전자산 중에서는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 위험자산 중에서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이제 금.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개별 종목으로 이제 접근해 버리면 굉장히 변수가 많고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고, 은행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아니다. 네.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초보분들이라면 감히 이제 개별 종목에 도전하다가 깨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ETF로 하시되 한 ETF에 몰빵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안전하게 최대한 리스크 없이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하락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빠질 때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이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몇몇 빠졌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분배하고 있을 때 얼마 빠졌는지를 비교해 봤을 때 남들 진짜 뭐 몇십 프로 빠져가지고 괴로워할 때 분배를 했더니 그나마 리스크가 해지돼가지고 나는 이제 한 3, 4%밖에 안 빠졌는데 걔네들은 막 40% 빠졌대. 네네.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니 자산 배분했는데 마이너스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최근에 다 마이너스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 10% 빠진 거거든요. 자산 배분이. 그러면 지수는 3, 40% 빠져 있고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져야 또 오래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긴 사이클 흐름 속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플러스인데 지금 그 단기적으로 지금 대세 하락 그 달에 마이너스라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투자한 이제 역사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플러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그 연금 계좌들을 계속 오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저도 똑같이 마이너스 나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플러스예요. 근데 올해만 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ETF로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이 6개월 1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자산 배분해도 마이너스 나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단기에서는 어떤 전략도 계속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장기로 하면 그런 손실들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를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계좌를 인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라는 게 한 종목 몰빵으로의 장기가 아니라 분배해서 리스크 해지해서 리밸런싱 해가지고의 이제 장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가 도대체 얼만큼이냐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뭐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기간이거든요. 완전 심리 게임인데 뭐 개별주로 투자해서 10년 동안 안 올라요. 이거는 견디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산 배분 투자는 이걸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1년 걸렸어요. 1년. 제일 높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서 다시 원금이 회복된 시간이 1년 정도 걸렸고 이런 기간을 이제 언더워터 피리어드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기간이죠.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한 기간인데 요게 이제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뭐 1.7년 요 정도 걸려요. 그러면 2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6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측정이 또 불가해요. 그 막연히 기다려야 돼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어떤 위험 감내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위험 감내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년인 것 같아요. 3년 안에 플러스 안 나면 저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럼 제가 투자한 전략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하는데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하락 기간이 길고 낙폭이 너무 큰 것들은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마이너스 50% 떨어지면 막 가슴이 쿵쾅거려요. 쉽지 않거든요.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투자금이 1억이라고 쳐보여요. 그러면 5천만 원이 까인 거예요. 연봉이 날아가잖아요.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1억을 투자했는데 한 1,000만 원만 깨졌어요. 그 많이 안 깨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6개월, 1년, 2년, 3년 간다. 그럼 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투자를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검증 가능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1년 혹은 1년 반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게 기다리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실천을.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삶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보시고 충분히 데이터들을 다 뽑아보시고 공부해 보셔도 자산 분배하신 분들이 대박은 없어요. 대박은. 선배 수익 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다만 우리가 이제 피땀 흘려가지고 번 그 돈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어설프게 이제 다 놔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분배하셔가지고 정말 시장 수익률만큼은 좀 충분히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었던 분들은 4,600만 원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억인 분들은 4.6억 정도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